경찰이 오늘 오후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입니다. 그런데 앞서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 7월 19일이었습니다. 이 최상병의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지 이제 1년이 되게 됩니다. 다음 주면. 오늘 오후에 2시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이제 수사 발표다 보니까 최종적인 어떤 범죄 혐의 유무죄를 가린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9명에 대한 피의자가 이제 특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3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송치, 나머지는 불송치 결정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네. 법 적용 제명은 업무상 가실치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색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지시하면서 업무 부주의나 안전조치를 부실하게 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결과에 이른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가려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일단 임성건 1사단장이 불송치 결정 내려진 것에 대해서 여러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수사 결과가 주목이 됐는데 라이브 영상으로 보기 어렵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되는 것은 국민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관심사이거나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건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네.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어떤 결정이나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통상적이나 지금 나오는 이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은 비공개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영상 촬영이나 녹음 없이 진행한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 형식으로 결과와 그 경위를 설명하겠으나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공개된 장소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좀 이례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이라든가 오히려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됐고 수사 결과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것만큼 공개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근데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인정이 어렵다 했는데 그 전에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또 인정을 하고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기관마다 피의자의 범위가 지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네. 바라보는 시각이나 증거의 어떤 충분성 여부에 따라서 기관마다 유무죄 판단은 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결론은 일단은 최종 책임자, 상급 책임자는 이제 불송치고 그리고 나머지 2명 하급 책임자는 또 불송치라는 겁니다. 네. 나머지 가장 밑단에 있는 하급 책임자야 최종적인 지시나 여러 가지 업무 결정을 하지 못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불송치하더라도 납득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사건 관계인들이 임성근 사단장은 최종 책임자로서 그 당시에 수중수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한다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금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견을 넘어서 이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불법성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 입증에 나가기 어려운 제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불공정한 수다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고 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지금 상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단장 측 변호사가 7여단장과 1사단장은 본질적인 성격이 같은데 왜 누구는 송치하고 누구는 송치하지 않느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 당시에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위험한데 누가 수중수색하라고 들어가라고 했느냐. 예.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와 그것을 보고받은 사람은 누구인가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수색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느냐. 그에 부실한 점이 있었으면 책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업무상 가실치사의 내용이다 보니 지금 임 전 사단장과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대대장이
비슷한 주의에서 비슷한 명령과 비슷한 어떤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했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네. 또 이렇게 기소하거나 성취된다라는 것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예. 지적이 따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방식이나 의견들이 도대체 어떤 의견이 나오고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오후 브리핑이 이제 기초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용민 중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 고발까지 한 상황인데 사실 이 반발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찰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공정성을 확보하자 해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투입돼가지고 조사를 한 건데 이 부분에서 그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라고 할까요? 좀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 이런 반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의문의 점은 좀 있습니다. 경찰 수사 심의 규칙에 따르면요, 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객관성, 이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위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사건 관계인, 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들 이런 관계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된 의견을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용민 중령 측에서는 우리가 신청한 바도 없고 또 이렇게 열린다, 언제 열린다라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위원이 제척 기피 회피, 그러니까 불공정한 인사가 있으면 우리가 회피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신청도 해야 되고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권이 좀 진행되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본래는 신청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지만 경찰의 직권의 판단으로 열릴 수 있는 규정들이 있고 나아가서는 원래 이게 비공개, 그러니까 여기 참여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거든요. 네. 누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의견 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 외압이 주어진다거나 부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고 그에 대한 의견들도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게 또 경찰의 설명이기 때문에 양쪽 다 뭐 각자의 주장은 일리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더 절차적으로 공정을 했다라면 여기서 이제 이런 고발이라는 이슈까지 제기할 것인가 네. 이런 점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 경찰이 오늘 오후에 브리핑하는 그 결과가 이 수사심의위원회와 일맥상통할까요?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 이제 존중해야 된다, 네. 참고해야 네. 된다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과 다르게 발표할 여지도 있습니다. 네. 다만 오랜 고민 끝에 그리고 수사의 결과와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는 것만큼 통상적으로 경찰에서 그 의견을 수용해서 비슷한 결론을 네. 유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그리고 나머지 하급 그 간부에 대해서는 2명에 대한 불송치를 이제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수사가 두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는 경찰에서 또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가 좀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외압과 관련한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네. 그 진술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외압이 없었다, 관련된 통화 내용은 있었으나 그것이 이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아니라 다른 취지였다라는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여러 가지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수사 착수는 11개월이 지난 상황이고 특히 통화 기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과 자료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에서 이제 최종적인 판단만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네. 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수사의 어떤 결정은 공수처에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관도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피의자와 피의자 제명이 조금 어려운 수사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의자를 9명으로 특정할 수도 있고 6명을 특정할 수도 있고 또 최초에는 뭐 2명을 압축했던 전례가 있을 만큼 그만큼 어려운 수사인데 그래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외압 없이 돼야 되는데 외압이 있었던 정황으로 이렇게 이제 수사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피의자의 특정 처음에 이제 특정됐던 것보다
줄었다가 굉장히 또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공수처에서 유리한 수사 방향으로 잡을 여지도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과실치사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오늘 오후 경찰 브리핑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시청역 앞 역주행 사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1일 밤에 발생한 이후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여전히 좀 의문점이 남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운전자에게 만약에 형량이 적용되게 된다면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낮게 적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교통사고의 과실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또 기계적 결함이나 오류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근거가 일부 제시되고도 있기 때문에 네. 수사는 사실은 단기간에 끝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적 예. 방법으로 오류가 없다. 이 과실에 의해서 페달 오작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1, 2개월은 소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급발진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과실로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상한이 5년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생명의 피해를 야기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절도나 사기죄보다 형량이 낮은 겁니다. 네. 그런 점이 이제 법조계에서 또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돼서 과실로 인한 것이 중과실이거나 악의에 미치지 않는 사건은 경미하게 처리해도 되지만 이렇게 사소한 부주의, 그러니까 그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건에서도 최고가 5년이라는 것은 법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네. 조금 더 양형 기준을 넓힐 수 있어서 예를 들면 개정을 통해서 10년 이하로 하더라도 경과실이나 좀 가벼운 과실 같은 경우는 5년 이하로 하더라도 중과실이나 너무나 큰 인명피해가 난 사건은 조금 더 가중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입법론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운전자는 계속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또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영향 미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뻔뻔하게 내가 과실 페달 오작동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탓을 하기 위해서 기계 탓을 한다. 이런 자백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로 해석되면 가중 요소이지만 진짜 그 당시에 내가 급발진이라고 인식하거나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또 억울한 피고인이 없도록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우리가 또 확인을 하는 게 형사소송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양형 기준이나 이 사람이 어떤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학적인 많은 수단을 동원을 해서 이 사람이 진짜 억울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낸 다음에야 법원에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운전적 과실이냐 급발진이냐인데 운전자 이 그 피의자가 운전 경력 40년 이상의 버스 기사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실일 수가 있을까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조사에서 경력이 1년이 안 되는 초보 운전자보다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이 60%다라는 겁니다. 비중이. 네, 이 사안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내가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면 오만에 빠지거나 좀 부주의하거나 경각심이 늦춰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수십 년 운전 경력자, 무사고 이런 것들로 이 사람이 이제 과실이 발생할 것이냐 안 발생할 것이냐를 기준 세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에 사고 절반 이상이 베테랑 운전사로부터 이제 야기됐다라는 일부 통계도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만큼 경력이 높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어떤 관념은 깨졌다라는 네. 겁니다. 그만큼 운전을 전문적으로 오랜 기간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교육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안전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면허를 갱신할 때만이라도 이 안전교육, 새로운 안전교육,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무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